자, 이거는 지금 제가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자, 여기 인원이 3명이고 체험 가격이 15,000원이라 체험 금액을 뽑고 싶을 땐 계산을 할 땐 언제나 등호를 적어요. 그러고 실제 이제 인원, 즉 A2셀을 찍으면 이 부분에 A2셀 셀 주소가 찍히게 돼요. 그리고 지금 찍은 부분이 이렇게 반짝반짝 이 부분이 찍혀져 있다라는 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곱하기를 표시하고 체험 가격 부분을 마찬가지로 찍어 보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B2셀이 참조가 돼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엑셀에서는요, 이렇게 셀 주소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형식이고요. 엔터를 쳐서 계산을 마치면 실제 이렇게 계산된 값이 해당 C2셀에 적혀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 엑셀에서 이렇게 셀 값을 찍어 보면요, 이 엑셀의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이 값 C2셀에 있는 값은 A2 곱하기 B2로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걸 바로 수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참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이후에 한 번 더 설명할 계획이긴 한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인원이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 체험 가격과 체험 금액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뭐 인원 4명, 체험 가격이 예를 들어 10,000원, 뭐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 10명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가? 2명, 체험 가격은 뭐 5,000원, 뭐 인원이 뭐 6명, 체험 가격은 뭐 15,000원, 뭐 인원이 예를 들어서 3명, 체험 가격이 12,000원. 자, 요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요, 엑셀에서 우리가 수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일일이 얘네들을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금 수식이 있을 때 이 수식의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내리면 이렇게 계산이 진행이 되거든요. 자, 이게 엑셀에서의 상대 참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셀을 참조해서 입력한 수식을 이렇게 채우기 또는 복사를 할 때 얘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원래 셀은 제가 A2 셀 곱하기 B2 셀로 했었잖아요. 얘를 밑으로 한 칸 내리면 밑으로 한 칸씩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산이 돼요. A3 셀 곱하기 B3 셀. 그래서 맨 마지막 걸 한번 보자면 A6 셀 곱하기 B6 셀, 이런 식으로 밑으로 끌을 때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계산이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바로 상대 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등호를 적고 제가 A1 셀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A1 셀을 참조해라 라는 뜻이 되는데요. 역시 이 부분은 아무것도 제가 어떤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상대 참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터 치면 이렇게 인원, 즉 A1 셀에 적혀 있는 내용이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값을 여기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로 옆으로 끌으면 옆으로 한 칸씩 이동되면서 여기 B1 셀을 참조하고 여기는 뭐 C1 셀을 참조하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이동되면서 참조가 되어지죠. 자, 이 인원을 밑으로도 끌어볼게요. 밑으로 이렇게 끌어보면은 얘는 A2 셀, 얘는 A3 셀, 얘는 A4 셀, 얘는 A5 셀, 이렇게 옆으로 끌면 옆으로 한 칸씩 이동이 되면서 참조가 되고, 밑으로 끌면은 밑으로 한 칸씩 이동이 되면서 참조가 돼요. 요런 게 바로 상대 참조라고 해요. 상대 참조는 채우기 핸들로 끌을 때 한 칸씩 이동이 되면서 참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이 체험 금액을 하나를 구해놓고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각각의 셀들이 상대 참조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조금 이해는 되세요? 자, 그럼 제가 요 E2 셀에 제가 적어놨던 인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좀 편집을 해볼게요. 자, 현재는 A1 셀을 참조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F4번을 눌러보면은 $A $1의 형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절대 참조라고 해요. 절대 참조는 뭐냐면 행과 열을 고정을 해버리는 것을 바로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셀만 참조가 되는 거죠. 요 앞에 있는 달러가 뒤에 있는 문장을 고정을 하는데요. 즉 A열을 고정하고 일행을 고정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일단 엔터를 쳐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인원은 나왔는데요. 얘를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보면 네, 옆으로 끌었을 때 열이 고정돼 있죠. A열을 고정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똑같이 나오고요. 얘를 만약에 밑으로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더라도 지금 일행을 고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이 고정이 돼서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56페이지 스텝 2의 참조 이해하기의 절대 참조에 대해 보자면 수식이 있는 셀을 복사해도 지금과 같이 셀 주소가 변하지 않고 그 고정된 값만을 구해주는 것을 절대 참조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요. 다시 여기 제가 A1 셀 가져왔던 요 값을 더블 클릭해서요. 이번에도 F4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요 앞에 달러가 사라졌죠. A열은 고정하지 않고 일행은 고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만 또는 열만 고정하는 참조를 혼합 참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요 경우는 A열은 고정을 하지 않았고요. 일행을 고정을 했죠. 일단 엔터 치면 똑같이 나올 텐데 얘를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로 옆으로 끌면 어떻게 나올까요? 아직 안 끌었는데 옆으로 끌었을 때 A열이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험 가격, 체험 금액 B1 셀, C1 셀 이렇게 옆으로 열이 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얘를 만약에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면은 일행은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끌었을 때 똑같이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일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F4번을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뭘까요? 이번에 A열 앞에 달러가 붙어 있죠. 즉 A열은 고정하되 1 앞에는 달러 없어요. 그쵸? 일행은 고정하지 말아라. 즉 열만 고정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얘를 옆으로 끌면 어떻게 나올까요? 응? 그대로? 네, 맞아요. 그대로 나와요. 왜냐면 A열을 고정을 했기 때문에 열은 고정이 돼 있어서 옆으로 끌어도 똑같은 열이 참조가 되는 거죠. 그럼 밑으로 끌면 어떻게 나올까요? 값이 밑에 값들을 참조해서 나오겠죠? 왜냐면 일행은 고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A2 셀, A3 셀, A4 셀, A5 셀 이렇게 밑으로 행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제가 여기 이 두 셀을 더블 클릭해서요. F4번을 또 눌러볼게요. 자, 요게 상대 참조. 상대 참조는 아까 행과 열이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옆으로 끌면 옆으로 한 칸씩 이동이 되고 밑으로 끌면 밑으로 한 칸씩 이동이 된다고 했죠? 자, 요거는 뭐였어요? F4번 누른 거예요. 달러 A, 달러 1은 절대 참조. 얘는 내가 찍은 셀, 걔만 참조하는 거예요. 옆으로 끌어도 밑으로 끌어도 움직이지 않고 내가 찍었던 셀 있죠? 참조한 셀. 거기만 참조하는 게 절대 참조. 그럼 얘는요. 혼합 참조라고 하는데 일단 A열은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A열로 끌을 때는 B열, C열, D열 움직이겠죠. 근데 밑으로 끌면 어떻게 돼요? 행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겠네요. 얘는요. 제가 이렇게 넘어간 건 F4번 눌러서 넘어간 거예요. 요 앞에 달러가 붙었죠. 즉 A열이 고정이 돼 있고 일행은 고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옆으로 끌었을 땐 열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겠구나. 그럼 밑으로 끌면은 움직이겠죠. 예, 그거를 알아두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56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제를 직접 열어서 보겠습니다. 57페이지 예제 파일 8장 폴더를 열 거예요.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 저번에 저장하신 쓱싹 엑셀 폴더 있죠? 거기서 들어갈 거예요. 저는 문서에 저장했었던 것 같아요. 문서에 본인 이름 뒤에 엑셀 폴더를 제가 만들었었고 여기다가 쓱싹 엑셀을 저장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마 USB에 저장을 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본인 이름 엑셀 뒤에 엑셀 안에 쓱싹 폴더를 저장하셨을 거니까 해당 폴더의 위치를 찾아서 한번 예제를 열어와 보세요. 예제 파일은 8장입니다. 8장의 참갑이네요. 자, 요거 잘 열어왔는지 제가 한 번씩 보고요. 그러고 수업 들어갈게요. 자, 얘는 이제 승마체험 참가비 내역인데요. 이 김경숙이라는 참가자의 신청 인원은 성인 둘에 초인 1명인가 봐요. 그러면 인원 몇 명이서 참가하는 거예요? 그거 계산해라 이거예요. 안 어려워요. 자, 일단 계산할 때는 먼저 뭘 적는다? 등호를 적는다. 그러고 일단 여기 성인 신청 인원, 김경숙의 성인 신청 인원을 클릭하시면 이 셀, 즉 B7셀의 주소가 찍힐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소인 참가 인원 부분을 찍으시면 C7셀의 주소가 찍힐 거예요. 다 됐으면 엔터. 그럼 참가 인원이 잘 나왔죠? 이 셀을 클릭 하시면 실제 이 3이라는 숫자가 보이지만 수식 입력줄에는 B7셀 플러스 C7셀이라는 수식이 보일 거예요. 자, 이 참가 인원의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밑으로 끌어서 내려주세요. 그러면 각각의 그 박동욱의 참가 인원, 서지훈의 참가 인원 다 참가 인원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김경숙은 그럼 3명이 참가하는 거고요. 1인당 가격은 15,000원이래요. 그럼 금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참가 인원에 1명당 가격을 곱하면 되겠죠. 자, 등호를 적어주시고 김경숙의 참가 인원인 D7셀 클릭. 그 다음 곱하기 인당 가격이 1인당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E7셀 클릭하시고 엔터. 그럼 값이 나왔죠? 이거 채우기 핸들로 끌어도 되는데요. 얘가 데이터가 연속된 데이터니까 따닥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금액이 채워질 거예요. 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아까 제가 드래그를 했잖아요. 이번엔 제가 더블 클릭한 거예요. 따닥. 자, 요 할인 금액은요. 이 김경숙의 금액이 45,000원이 나오는데 단체 할인 10%를 받는데요. 그러면 일단 등호를 적고 김경숙의 금액에 곱하기 단체 할인 10%가 있는 H3셀을 찍으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할인 금액이 4,500원 나오는구나. 잘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얘를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니 이게 웬걸? 예, 이렇게 뜨는 게 맞아요. 자, 왜 이렇게 떴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우리가 계산한 게 상대참조 방식이죠. 상대참조는 행과 열이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구나. 이렇게 계산이 됐었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 있는 할인 금액은요. 여기 금액은 한 칸씩 내려가야 되는 게 맞지만 단체 할인은 내려가면 안 돼요. 근데 얘는 우리가 그냥 찍어서 구했으니까 당연히 맞게 나왔겠지만 이 밑에 거는 한 칸씩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박동욱의 금액을 찍은 건 맞지만 곱하기 빈칸으로 곱해버렸기 때문에 원래 빈칸은 0이나 다름없잖아요. 0으로 곱하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여기 회계 형식, 즉 여기 쉼표 스타일은 회계 형식이라 하는데 회계 형식에선 빈칸이 0이 빼기예요. 그래서 여기 빼기로 나온 거고 여기 value라고 뜬 거는 이 서지훈의 금액은 잘 내려와서 선택이 됐지만 곱하기 하고 얘가 내려와서 최종 체험 금액이라는 문자를 곱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뜬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얘를 고쳐도 되긴 하지만 다시 구해볼게요. 자, 할인 금액을 구할 때 김경숙의 금액을 찍고 곱하기 단체 할인을 누르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 단체 할인이 한 개밖에 없는 데이터죠. 그렇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서 고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뒤에 붙은 게 고정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H열을 고정하고 삼행을 고정해라 라는 그런 절대 참조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얘를 엔터 쳐서 계산하면 처음에 이제 데이터가 잘 나올 거고,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끌어내려도 데이터가 문제없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요. 할인 금액을 구할 때 금액 곱하기 단체 할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등호를 적고 여기 김경숙의 금액 곱하기 단체 할인을 찍을 건데, 이 단체 할인이 하나밖에 없는 셀이잖아요. 고유한 셀이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끌든 밑으로 끌든 얘만 고정해서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F4번을 눌러주시면 $H, $3의 형태로 고정이 되고 이대로 엔터. 그 다음 이 할인 금액 구한 것을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최종 체험 금액은 요 금액이 원래 우리 할인받기 전 금액이고, 할인을 받은 나머지 금액이 최종 체험 금액이겠죠? 그럼 여기는 등호를 적으시고요. 일단 김경숙의 금액 빼기 할인 금액을 해서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또는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다 해보셨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볼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찾아보기를 눌러서 저는 문서에 제 이름 엑셀 폴더 만들었었던 거에 따닥 엑셀 연습이라는 폴더 안에 따닥 참가비 내역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자, 이렇게 저장도 한번 해보세요. 8장 폴더에 여행 결산, 파일 열기, 찾아보기, 아까 문서에 엑셀에 쓱싹 엑셀, 예제 파일, 8장에 여행 결산. 요거 파일 열어주세요. 자, 요거 제한된 보기 뜨면은 편집 사용 누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유럽 여행을 갔다 왔대요. 아, 진짜 가고 싶긴 한데 언제 가게 되겠죠 뭐. 자, 어쨌든 원화 가격을 구하랍니다. 자, 여기 이제 유로화의 가격이 보이네요. 뭐 50유로, 뭐 15유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환율이 있어요. 그럼 우리 원화로 계산할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지 유로에 환율을 곱하면 원화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등호를 적고 현지 가격을 클릭, 그 다음에 곱하기 환율을 클릭하시는데, 환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눌러요? 그렇지, F4번 하고 엔터. 그러고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자, 두 번째 1인당 비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인원 2명에서 원화 가격이 나온 게 지금 67,444원이 나왔대요. 그러면 67,444원은 n분의 1을 해야 될 거잖아요. 1인당 비용은 등호를 적고 원화 가격을 찍고 나누기 인원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엔터. 그러면 1인당 비용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 빨리 구해보시고, 잘 구해지신 분들은 저장도 해보세요. 저장 한번 해보고 할게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찾아보기 가서 아까 저장을 하는 게 저는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에 저장하고 있죠? 따닥 엑셀 연습이라는 폴더를 따닥 열어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적어주시면 돼요. 뭐 여행 결산했을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뭐 유럽 여행 결산이라든지 예, 적고 저장. 자, 이제 8장 폴더에 급여 내역을 불러와 볼게요. 파일에 열기, 찾아보기. 일단 여기서 예제는 문서에 엑셀 폴더 쓱싹 엑셀 예제 파일 8장. 여기서 예제는 급여 내역. 제한된 보기 뜨신 분은 편집 사용 눌러주세요. 자, 이게 이제 아르바이트 급여 내역이래요. 그래서 김하나라는 사람은 주간 근무 시간은 140시간 일을 했고 야간 근무 시간은 일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럼 주간 합계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간단해요. 주간 시급에 시간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근무 시간부터 찍고 시급을 곱해도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할게요. 자, 주간 근무 시간을 찍고 곱하기 주간 시급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F4번으로 고정을 하시면 되겠죠. 엔터. 그러고 이 값을 오른쪽 하단 채우기들을 밑으로 끌면 완성. 야간 합계도 볼까요? 자, 등호를 적고 김하나의 야간 근무 시간은 찍어주신 후에 곱하기 야간 시급을 찍습니다. 근데 이 시급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F4번으로 고정. 엔터. 그러면 야간 근무 시간이 김하나가 0시간 근무했으니까 야간 합계는 없는 게 당연하겠죠. 채용인들 끌어보면은 야간 합계들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급 금액은 주간 합계와 야간 합계를 더해서 지급할 거기 때문에 주간 합계를 찍고 플러스 야간 합계를 찍고 엔터. 그러고 지급 금액을 채우겐들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주간 야간 지급 금액까지 구해 보았고요. 요거 안 되신 분들 제가 봐드릴게요. 이번엔 챕터 9 자동합계와 함수마법사로 계산하기를 들어가 볼게요. 자동합계와 함수마법사로 계산하기입니다. 자, 예제를 좀 열어놓을까요? 예제 파일은 파일에 열기, 찾아보기. 문서에 본인 이름 엑셀 폴더에 저번에 저장했었죠? 여기 쓱싹 엑셀 2016에 예제 파일 9장 폴더 여행 경비를 열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한된 보기 떠 있다면 편집 사용 눌러서 풀어주세요. 자, 여기서는요 여행 경비를 구해봐라 라는 건데요. 각각 이제 여행 갔던 게 뭐 강릉도 여행 가고 인천도 여행 가고 제주도도 가고 막 여러 군데 갔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행을 많이 못 가고 계시긴 하겠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예를 들어 뭐 달에 몇 번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호캉스를 간다든지 뭔가 어떤 그런 모임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때 이런 여행비, 숙박비, 식비 드는 것들을 각각 사용 내역으로 합계를 내보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합계가 다 나왔다고요? 결론은 자, 그럼 원래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라면 등호를 적고 교통비 플러스 숙박비 플러스 식비 플러스 관광 플러스 기타 해서 구하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좀 비효율적인 거죠. 게다가 여기는 그래도 몇 개 안 되니까는 그래도 쉽게 구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약에 학원생이 만약 뭐 200명 한 300명 정도 된다고 쳐요.
그리고 그 학원생들한테 제가 시험을 보였어요. 그럼 시험 점수들이 있을 텐데 그 점수의 합을 구하겠다. 예를 들어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아니면 내가 쇼핑몰을 해요. 쇼핑몰에서 이제 판매가 된 물품들의 합을 구하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몇십 개, 몇백 개를 가지고 합을 구하려고 한다면 더하기 하다가 빼먹는 것도 있을 거고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엑셀에서는 함수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함수라는 거는요. 일단 책 62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복잡한 계산을 빠르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계산식을 만들어 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뭐 함수가 수학이니까 어렵다 이게 아니고요. 함수는 간단히 말하면 용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어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는 방법을 좀 익혀둔다면 보다 우리가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게 해놓는 게 바로 함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합계 구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합계를 구한 함수들은 워낙에 자주 쓰다 보니까 자동합계라는 걸로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일단 함수의 서식은 63페이지의 스텝 1을 좀 볼 건데요. 함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등호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과 인수로 나누어지는데, 제가 만약에 합계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sum이라는 썸이라는 함수를 쓰게 돼요. 제가 이렇게 등호 적고 su 이런 식으로 적을 때 보면은 이렇게 s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보이죠. 그쵸? u까지 누르면 su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보이죠?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탭을 눌러서 함수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영어 자판을 굉장히 잘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sum이라는 함수를 치려면 이걸 다 타이핑할 필요가 없이 su 이런 식으로 치다 보면은 그걸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보이니까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동합계 같은 경우는 sum 함수 같은 경우는 자동합계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적을 일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건데, 그래도 함수를 여러 개 쓸 때는 활용을 하니까. 자, 어쨌든 sum이라는 함수 일단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제가 sum이라는 함수를 골랐는데 밑에 보면은 이런 설명문 보이세요? sum, 넘버 1, 넘버 2, 뭐 넘버 땡땡땡 괄호 닫기. 자, 이게 함수가 쓰여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sum이라는 함수를 쓰려면 이 안에 숫자 하나, 뭐 숫자 둘 해서 숫자 범위를 잡아서 넣으면 돼 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잘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수를 그렇게 어려워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이 영어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좀 어려워하긴 합니다. 자, 일단 63페이지의 1번 내용부터 그냥 읽어볼 건데요. sum D사 땡땡 G사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 D사 땡땡 G사는 D사 셀에서부터 G사 셀까지 범위를 말해요. 저는 여기서는 교통비에서부터 기타까지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범위를 어떻게 잡아서 넣냐면 D사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H사까지 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적히는 거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앞에 sum 붙어 있는 건 함수 이름이 되겠는데요. 내가 만약에 합을 구할 거면 sum을 이용하겠지만 평균을 구할 거라면은 average라는 다른 함수를 쓰겠죠. 이렇게 추출할 조건에 따라서 함수의 이름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함수는 언제나 괄호로 시작해서 괄호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함수 안에 들어있는,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인수라고 부르는데요. 함수의 종류에 따라 인수의 형태나 개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까 보면은 이렇게 설명문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sum이라는 함수에는 숫자 넣어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숫자 셀을 집어넣어가지고 합을 구한 거잖아요. 자, 대략 이해되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안 어렵게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설명인지라 좀 설명한 거고, 이 합계 구한 건 제가 지울게요, 지금은.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구할 때는 자동합계라는 걸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자동합계는 어떻게 구하느냐? 합계 셀에, 그러니까 이사셀쯤 되겠네요. 이사셀에 커서를 찍어 두시고 홈탭의 오른쪽 끝쯤 보면은 자동합계라는 게 보여요. 얘를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럼 sum이라는 함수로 범위를 딱 잡아줘요. 이 범위가 그래요.
자, 여기 합계에다가 커서를 찍었죠. 그리고 홈 탭에서 자동 합계. 얘를 그냥 누르면 돼요. 썸. 여기 D4에서부터 H4라고 얘가 그냥 파악해서 범위를 잡아줬어요. 이 범위가 맞으면 엔터. 아까 장황하게 말을 했는데 너무 허무하게 끝났죠, 그쵸? 자, 이 합계를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 참조에 따라서 얘가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범위 잡고 딜리트 눌러서 제거해 볼게요. 자, 합계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 일단 D4에서부터 내가 여기 I11까지 이쪽에 있는 합계들을 다 구할 거라고 한다면 범위를 이렇게 먼저 잡아놓고 합계를 눌러도 돼요. 자, 자동 합계 한 번씩 구해보시고 질문 주세요. 자, 이번에는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은 average라는 함수를 쓸 건데요. 이것 또한 워낙에 엑셀에서 자주 쓰는 함수다 보니까 자동 합계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구할 셀, 즉 D12셀을 찍어주시고 자동 합계 옆에 세모를 눌러요. 이 채우기, 여기 목록 단추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평균이라고 보이죠? 얘를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average라는 함수가 쓰여지면서 범위가 잡힐 텐데 이 범위가 맞으면 그대로 엔터. 이번엔 최대값도 구해볼게요. 최대값을 구할 셀의 커서를 이렇게 찍어서 셀 포인터를 두시고 다시 자동 합계 옆에 세모를 눌러요. 그리고 최대값을 눌러주시면 되죠. 근데 이번에는 이 엑셀이 범위를 요 평균까지를 범위를 잡았네요. 그러면 범위가 잘못됐으면 안에서 범위 끌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엔터. 이번에 최소값도 최소값에 커서를 놓고 자동합계 옆에 세모 최소값을 누르시면 돼요. 근데 범위를 여기 평균하고 최대값 범위까지 얘가 잡았죠. 그러면 이 안쪽에 다시 끌어서 범위를 잡고 엔터. 합계도 구해볼게요. 자동합계로 범위 요만큼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필요하잖아요. 끌어서 범위 잡고 엔터. 자, 이렇게 구해보세요. 여기 평균서부터 범위를 이렇게 4칸을 잡고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주세요. 그러면 아까 상대 참조에 의해서 한 칸씩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계산이 됐겠죠?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 연간 판매 실적. 자, 요것도 아까 구한 방식과 똑같이 구하시는 건데요. 편집 사용 일단 눌러서 편집 상태로 놓을게요. 자, 총 판매량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의 총 판매량은 썸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범위 잡아서 딜리트 그러면 입력되어 있으면 딜리트 눌러 지우시면 돼요. 몇 장이죠? 9장이요. 아까 열었던데. 연간 판매 실적. 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자동 합계를 눌러볼게요. 총 판매량인 F5셀에 커서를 놓고 자동 합계. 그러면 1, 2, 3, 4분기 값 나왔죠? 엔터. 그러고 총 판매량을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평균 판매량이죠. 커서를 찍고 자동 합계 옆에 세모. 평균을 눌러서 범위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분기까지만 범위를 잡아서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고 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면 평균 판매량이 구해지겠죠. 세 번째, 최대 판매량. 이건 이제 맥스로 구할 건데 자동 합계 옆에 세모를 눌러서 최대값. 범위가 맞으면 엔터. 그 다음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소 판매량도 구해볼게요. 커서를 찍고 자동합계 옆에 세모 최소값을 클릭. 범위가 잘못됐으므로 안에서 범위를 따로 잡아주신 후에 엔터. 그러고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자, 동아리 연간 회비 납부 현황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산식이나 논리식은 미리 만들어두면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한 함수를 활용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함수가 없을 때를 한번 예상을 해보죠. 자, 이게 이제 동아리 회비 납부할 때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김경숙이 1월달 납부했고 2월달 납부했고 3월달 납부했고 이렇게 납부를 했는데 12월달까지 납부를 했다면 납부회비가 얼마인지 요거를 적어라 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내가 함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동그라미의 개수를 다 세서 곱하기 10,000원을 해가지고 계산기 두드려서 적으면 되긴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김경숙이 만약 7월달에 누락한 거를 깜빡 잊었다 라고 하면 다시 또 계산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좀 불편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함수라는 걸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납부회비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동그라미의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를 먼저 활용을 해볼 건데요. 지금 제가 이용을 하는 함수는 COUNTA라는 함수예요. 자, 일단 동그라미가 입력된 셀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N5셀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계산하는 거니까 수식 탭을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보시면 함수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함수 삽입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함수 마법사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범주에서 통계라는 것을 고르고 여기 함수가 나온 것 중에 COUNTA라는 함수를 고른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라 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넣을 수 있는 함수 인수 창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가 나온다고? 없는데? 통계. 아니, 자, 통계에서. 다시 납부회비에 커서를 놨죠. 이렇게 셀 포인터를 찍어 놨다면 수식의 함수 삽입. 요게 함수 마법사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보면은 일단 제가 책대로 하고 있어요. 요 함수 마법사의 범주를 선택할 수 있고 COUNTA라는 건 통계 함수니까 통계를 잡아주신 후에 이 밑에 있는 함수들 중에서 COUNTA라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 함수가 어떤 뜻인지 이렇게 보이네요. COUNTA는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없어요? 못 찾았어요? 자, COUNTA라는 함수를 골랐다면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이 COUNTA가 하는 역할은요, 범위에서 숫자든 문자든 간에 채워져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value1에서부터 value2, value3 이런 값에다가 내가 이제 참조할 값을 범위를 끌어주시면 됩니다. 자, value1에 일단 커서를 찍어주시고요. 여기 B5셀을 마우스로 누르고 있으면서 쭉 끌어서 12월, 즉 여기 M5셀까지 범위가 들어가도록 끌어주세요. 그리고 떼면은 여기 B5에서부터 M5셀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오죠.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납부 회비라기보다는 동그라미의 개수가 세워져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를 오른쪽 하단 요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요, 얘가 상대 참조로 계산한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부분에 채워져 있는 셀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주겠죠. 그리고 여기 납부회비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이 납부회비 구하는 건 10,000원씩이니까
12 곱하기 10,000원 해서 구하면 될 거잖아요. 납부회비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 클릭하시고 이 수식 입력줄에다가 클릭하신 후에 곱하기 만 이렇게 적고 엔터 치시면은 납부회비가 나오게 됩니다. 만이요. 이 납부회비를 더블 클릭하셔도 이렇게 수식이 보여요. 그럼 이 뒤에다 커서를 찍고 곱하기 한 달에 10,000원이니까 10,000원 적고 엔터. 그런 후에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12만원이어야) 납부를 한 거예요. 만약에 보니까 이렇게 한 달 또는 2달 안 낸 사람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만약 이 김경숙이란 사람이 납부한 납부회비가 12만원보다 크거나 같으면 또는 같으면 완납을 주고 그렇지 않다면 미납이라고 적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 납부 상태에 따라 이 조건을 주고, 그러니까 조건이 뭐였어요? 아까 이 납부회비가 12만원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조건이죠. 그 조건이 맞으면 참값으로 완납을 적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12만원보다 작단 거니까 미납을 적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 때 if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이번에는 5셀을 클릭하시고 함수 라이브러리에 논리라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수식의 함수 라이브러리의 논리의 if. 여기서는 책에서는 이렇게 구했네요. 납부회비가 12만원보다 적으면 미납. 그러니까 12만원보다 적으냐를 조건으로 얘는 준 거고요. 그러면 미납, 안 그러면 완납이라고 적어라. 이렇게를 조건을 줬으니까 저도 오늘은 이대로 해볼게요. 자, 일단은 논리에서 if를 골랐어요. 그랬더니 if문은 사막연산자거든요. 그래서 로지컬 테스트, value if true, value if false 같은 게 보이죠. 자, 로지컬 테스트라는 게 논리식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내가 비교할 식을 적는 거예요. 자, 일단 책에서는 74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이 김경숙의 요 납부회비가 얼마 이상인지 그걸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로지컬 테스트엔 논리 요 김경숙의 납부회비를 찍어야 돼요. 근데 얘가 가리고 있어서 못 찍겠다 싶으시면은 얘를 끌어다 딴 데다 놓으면 돼요. 자, 일단 여기 납부회비를 찍어보면 N5셀이 찍힐 거예요. 자, 이게 책에서는 12만원보다 작은지를 비교해서 작으면 미납을 줬거든요. 그래서 작다. 12 땡땡땡땡 12만원. 그러니까 이 김경숙의 납부회비, 이 납부회비가 12만원보다 작으냐를 책에서 물어봤죠. 작으면 미납이잖아요. 그래서 value if true라는 요 칸에다가는 따옴표, 문자니까 따옴표하고 미납.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를 뜻하는 게 value if false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논리식이 틀렸을 때, 그때는 12만원보다 같거나 크다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완납. 이렇게 만들고 확인을 하면은 바로 수식이 만들어져서 들어갑니다. 요거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완납인지 미납인지를 구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수 마법사를 활용을 해봤는데요.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게 함수 마법사예요. 게다가 함수를 지금 한 개 한 개씩 쓸 때는 함수 마법사도 괜찮긴 한데 나중에 보면요. 함수 안에 함수를 또 쓰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중첩해서 써야 될 때는
이 함수 마법사가 굉장히 좀 복잡한 느낌이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함수 마법사를 안 씁니다. 그럼 무엇을 쓰느냐? 계산을 할 때 직접 등호 적어서 쓰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R5셀 여기다가 이제 구할 건데요. 이 김경숙이 완납했고 또 누가 완납했대요? 송선이가 완납했고 최민숙이 완납을 했대요. 자, 우리가 지금은 이게 몇 사람 안 되니까 누가 완납했고 누가 미납했는지를 개수를 그냥 세면 되겠지만 얘가 만약 40명 있다고 쳐봐요. 웃음이 나오죠? 예. 세다가 잘못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count if라는 함수로 계산을 해볼 건데요. count라는 게 수를 세는 거죠. if라는 건 조건이에요. 그래서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수를 셀 때 count if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서는 함수를 직접 적을 거기 때문에 등호를 적어주시고 C 누르니까 C자로 시작하는 함수들 쭉 뜨죠. O, U. 자, 이렇게 눌러보면은 count if가 네 번째 줄쯤에 보이네요. 얘를 따닥. 그러면 이런 식으로 count if 함수를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ESC 눌러 취소한 거고 등호 적고 C, O, U. 여기 count if 보이죠? 얘를 따다. 또는 방향키로 이렇게 내려와서 탭을 누르셔도 돼요. 자, count if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보면요. 여기 설명도 나와요.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이거 함수 맞으니까 여기 더블 클릭 또는 탭. 그러면 이렇게 count if가 나오고 얘가 어떻게 쓰면 되는 건지 이렇게 설명도 나와요. 자, 일단 count if는요. 범위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range라는 게 범위예요. 지금 보면 75페이지 조금 더 배우기에 적혀 있죠. 자, 이 range라는 부분에 적을 거는 요 납부 상태 범위인 거예요. 그래서 납부 상태 범위를 쭉 잡아주세요. 그러고 이 부분을 이따가 밑으로 끌어내릴 때 이 범위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서 고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달러 5, 달러 뭐 10 이런 식으로 표시가 바뀌었을 거예요. 이게 절대 참조였죠. 아까 기억나죠? 그 다음에 렌지 범위는 다 넣었으니까 이 뒤에 이제 쉼표를 해요. 그랬더니 크리테리아라고 돼 있는 부분이 진해졌어요. 얘가 조건 범위. 조건 범위된다. 조건. 자, 지금 납부 상태가 완납인 수를 세고 싶은 거거든요. 이 조건에다가 따옴표하고 완납을 적어도 되지만 어차피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찍을게요. 클릭. 그러고 괄호를 닫으면 엔터. 그럼 이렇게 완납의 수가 세져요.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내리면 미납도 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쉼표를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 찍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찍어서 끌어내리면 이 서식 셀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거 셀을 안 망가뜨리고 끌으려면은 여기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시면은 서식 말고 값만 이렇게 채워지니까 서식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게 지금 76페이지의 3번의 내용이에요. 자, 만약에 얘가 완납하지 않고 미납했다고 쳐볼게요. 뭐 예를 들어 7월달을 지워보면은 완납한 사람이 2명, 미납한 사람이 4명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체크를 다 해줘요. 반대로 제가 얘를 복사해서 미납자를 완납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 완납자로 만드니까 이 납부 현황에서도 납부 상태가 완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완납자가 지금 4명이 됐고 미납자가 2명이다 라고 이렇게 딱 바뀌어서 나오죠. 그래서 함수를 쓰면은 우리가 일일이 세서 적으면 또 만약 바뀌면 상황대로 또 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사실 함수를 알면 되게 편해지기는 해요. 대신 익히는 데까지가 힘들 뿐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진도는 나갈 거고요. 일단 질문사항 받은 후에 딱히 질문이 없다면은 발을 체크하고 퇴실하는 걸로 할게요.